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 블로그에도 통용됩니다. 검색이 돼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딱 글을 보니까 보고 싶지 않게 생겼어. 예쁘지 않아 라는 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들이 끝까지 읽고 싶게 만드는 블로그 글쓰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기 좋은 글, 끝까지 읽고 싶게 만드는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노출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출이 되고 검색이 돼서 내 글까지 들어왔더라도 저는 끝까지 읽고 싶지 않은 글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 전문적인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의 느낌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거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끝까지 읽게 만드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바일 가독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실 블로그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모바일 가독성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블로그를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화면에서 정말 잘 보이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애초에 핸드폰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 가독성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화면을 기준으로 쓰니까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으로 글을 쓰는 게 별로 익숙치가 않은 사람이고 글을 좀 길게 쓰는 편이라서 대부분 PC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PC로 글을 잘 쓰고 나서 자기 전에 내 블로그에 댓글이 뭐가 달렸나 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글을 다시 보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너무 빽빽하게 쓰는 경우, PC에서는 3줄밖에 안 됐는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게 8줄이 돼서 한 화면을 가득 채운 거예요. 글이 너무 빽빽하니까 읽고 싶지 않겠죠. 적절하게 엔터를 쳐주는 게 중요한데 이 엔터를 치는 게 PC와 모바일이 호흡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읽기 좋게 엔터를 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는다거나 절제선 있죠?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선을 넣어준다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팁 한 가지 드릴게요. 글쓰기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은 조그마한 동그란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스마트폰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갑자기 내 화면이 이렇게 확 줄어들죠? PC지만 모바일 사이즈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긴 글을 쓸 때는 PC 버전으로 다 써놓고 마지막에 모바일 버전으로 바꿔서 미리 보기 화면을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서 엔터를 치거나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모바일 미리 보기 화면으로 쓰시거나 저처럼 나중에 탭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방법을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꼭 모바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읽기 좋은 글인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블로그를 막 시작할 때 이런 고민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좌측 정렬로 글을 써야 되나? 가운데 정렬로 써야 되나? 가운데 정렬로 된 글들을 제가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로그 문법은 다른가? 어떻게 써야 하지? 엄청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편하신 것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찌됐건 보기 좋은 글, 가독성이 좋은 글의 형태만 띄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좀 굳이 구분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운데 정렬의 글은 아무래도 엔터를 되게 자주 쓰게 돼요. 모바일 기준으로 글이 조금만 길어져도 이상하게 약간 예쁘지 않게 막 단어 2개만 아래로 삐져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문장을 쫙 붙여놓고 보면 분량이 되게 짧은데 엔터를 많이 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글이 돼요.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내가 할 얘기가 많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가운데 정렬로 엔터를 많이 치시는 게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글의 장점은 호흡이 짧다는 거예요. 한 화면 안에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쓰거나 이럴 때는 적합하진 않고요. 리뷰를 쓰거나 짤막한 일상글을 쓰실 때에는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죠. 저는 좌측 정렬의 글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을 쓰거나 좀 구구절절하게 글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예 완결된 문장의 글을 쓰는 게 익숙하시거나 편하신 분들, 혹은 내 전문 분야로 브랜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는 정갈한 글을 쓰는
쓰는 게 좋잖아요. 이럴 때는 좌측 정렬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어설프게 문장이 끊겨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상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좌측 정렬로 쓰실 때에는 문장 하나하나당 엔터를 치시기보다 오히려 진짜 평소에 글 쓰시듯이 문단별로 글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한 문단의 분량이 너무 길지 않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한 문단이 너무 길면 너무 길기 때문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인용구나 문단 나누기 기호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상단에 따옴표 무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말주머니 같은 인용구 기호들이 있습니다. 뭔가 문단을 나눠주거나 소제목을 나눠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가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어쨌든 사람들한테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들을 적절하게 강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한테 해준 질문에 대해서도 인용구를 쓰고요. 제가 한 답변도 핵심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인용 문구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제목을 쓸 때에도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리다가 본인들이 찾고 싶은 정보를 좀 크게 보이게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를 보여주거나 목차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나 혹은 호흡을 끊어줄 때쯤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많은 색깔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촌티나는 블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기본인데요. PPT 같은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도 한 장에 최대 3가지 색깔 이상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포스터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정말 컬러를 많이 써도 3가지 컬러를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강조색을 쓰실 때에는 최대 2가지 컬러만 쓰시는 것까지만 제가 허용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추천하는 방식은 컬러는 1가지만 쓰시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블랙에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빨간색으로 쓰시거나 혹은 배경색을 쓰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란색, 연한 노란색으로 배경색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컬러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는 건 좋으나 한 화면, 한 글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막 색깔이 반복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강조되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절대 세련되지 않아요. 세련되지 않은 글은 읽고 싶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컬러는 1가지만 쓰자. 텍스트 색깔을 바꾸거나 바탕색을 바꾸거나. 아셨죠? 5번째, 대표 사진 지정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사진을 여러 개를 올리고 나면 그 중에 하나가 대표 사진으로 썸네일이 됩니다. 썸네일은 블로그에서 딱 봤을 때 내 글의 게시글의 메인 화면을 얘기하고요.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에도 그 사진이 메인에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썸네일처럼 블로그 썸네일도 매력적일수록 당연히 좋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처럼 우리가 아예 작정하고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수많은 사진 중에서 내 내용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진을 쭉 동시에 올려놓으시면 첫 번째 사진이 기본적으로 대표 사진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대표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네, 이번 기회에 대표 사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6번째, 맛집 후기를 쓸 때에는 꼭 지도를 첨부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맛집 후기 있으시잖아요. 후기를 쓰시다 보면 사람들한테 위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소를 기입하곤 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신 분들은 상단에 지도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실제로 지도를 첨부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필수로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편하죠. 주소만 보는 게 아니라 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면 클릭해서 내 네이버 지도로 실질적으로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우리한테는 뭐가 좋냐? 여러분들이 지도를 첨부하시면
그 해당 식당의 리뷰만을 검색하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식당을 가보려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식당 딱 클릭했으면 영수증 후기가 있고 블로그 후기가 있죠. 그 블로그 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해당 식당을 지도 첨부한 블로거들만 거기에 수집이 됩니다. 맛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검색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상위 노출될 확률은 정말 적지만 그 식당 블로그 리뷰만을 뒤지는 사람들은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물다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장소에 관련된 리뷰를 쓰실 때에는 지도를 꼭 첨부하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책 후기를 쓰실 때에도 책을 꼭 첨부해 두셔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란에 보면은 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글감을 클릭을 하시면 영화 제목도 검색할 수 있고요, 신문 기사도 검색할 수 있고요, 책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영화 보신 분들도 영화 리뷰 쓰실 때는 해당 영화 첨부하시면 좋고요, 책 후기를 쓰실 때에도 꼭 그 글감에서 내가 리뷰하는 책을 클릭하셔서 첨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책 후기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내 블로그가 노출이 되겠죠. 어찌됐건 내가 이왕 글을 쓴 거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노출되는 게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하니까요. 책 리뷰 쓰실 때 꼭 잊지 않고 넣어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블로그는 내 콘텐츠를 담는 그릇 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쏟으셔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노출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나를 브랜딩하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만들고 오래 머물게 하는 블로그를 만드는 것은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런 사소한 팁들이 정말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소하지만 중요한 얘기 오늘 했다는 거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블로그에서 검색되는 법,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블로그 재생 목록이 시리즈로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